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월 둘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올해 K뷰티 산업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얘기부터 해야 되죠. 수출 우리 K뷰티가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미국, 일본 여기에서 프랑스, 랑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보다도 우리 거를 더 선호했다. 우리가 수입 1위였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 이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건 수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획기적으로 많이 팔린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K뷰티도 만만치 않다라는 네. 건데요. 지난해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프랑스의 랑콤, 샤넬을 눌렀다. 네. 그래서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건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독일의 벤츠를 누르고 미국과 일본 시장 점유율,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K뷰티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102억 달러입니다. 한 15조 원 상당인데 예. 사상 처음으로 이제 단일 품목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거고요. 네.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년 전에 비해서 20.6%, 두 자릿수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약 14억 달러 수준인데요. 약 2조 정도를 팔았는데 프랑스를 제치고서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22.2%입니다. 예. 프랑스가 16.3%거든요. 우리가 큰 폭으로 따돌렸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를. 5.9%포인트, 6%포인트나 이제 따돌려서 네.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일본은 3년 연속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3년째 수입국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은 28.8%. 네. 그리고 프랑스가 25.1%인데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기초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색조 화장품이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 주요 품목별로 봤더니 2020년부터 4년간 미국에서 기초 화장품 수출액은 약 3.5배, 네.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일본에서는 색조 화장품이 1.6배입니다. K뷰티가 초반에는 가성비가 좋은, 값싼 이제 이런 이미지였다면 네. 지금 품질 위주로 성분 중심의 품질력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수출하게 되면 대기업 위주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소, 인디 브랜드 제품이 K 뷰티 열풍을 함께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역시 한류도 여기에 한몫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일본에서의 인기 역시 우리 K 한류, K 컨텐츠와도 맞물린 효과도 있죠.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이 사실은 전 세계 이제 화장품 시장 1위, 3위 시장인데 네. 여기에서 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K-팝의 영향력이 여전하고요. 여기다가 소비자 맞춤형, 각국의 소비자 맞춤형 타겟 브랜딩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 기초 화장품 수요가 이제 늘어난 것과 이제 직결되는 품목이고 특히나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성분 그리고 효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핵심 성분을 강조하고는 이제 K뷰티 제품들이 더더욱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미국 하면 다인종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색조 화장품보다는 다양한 피부 타입에 맞춘 기초 제품이 더 빠르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K-팝 열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왜냐하면 K-팝 아이돌 가운데 실제로
일본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K-뷰티 색조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른바 예를 든다면 뭐 장원영 메이크업처럼 네. K-팝 아이돌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따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과 체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트렌디한 체형, 아기자기한 이제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K-뷰티 색조 제품이 더더욱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품질과 이제 효능을 같이 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이제 현지화된 이 두 접근법이 좀 이 두 거대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능성이라든가 가성비는 K-뷰티 우리 화장품들이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뭐 증명이 됐죠. 근데 색조는 물론 다 메이드 인 프랑스. 색조는 프랑스 거야. 프랑스. 근데 지금 보면 기능성 선크림으로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색조 쪽에도 우리 K-뷰티가 꽤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색조까지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K-뷰티의 중심이 기존의 스킨케어 중심에서 기능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성공적으로 영역 확장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고품질 성분과 다양한 제품군 그리고 이제 물광 피부라는 표현 등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스킨케어 제품에서 높은 인지도를 이미 확보하고 네.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조선미녀 선크림이라든가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과 같은 또 스킨 천사 이제 선세럼과 같은 것이 인기를 끌어왔고요. 여기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늘다 보니 K-뷰티가 스킨케어 부분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져왔고 네. 여기에 또 한 몫이라는 게 SNS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이 지금 이 K-뷰티 제품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화장품의 트렌드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하면서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화장품 ODM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ODM이라고 하면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링의 이니셜인데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이에요. 이게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을 하지만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 뭐 콜마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와 같은 ODM 기업들이 인디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혁신 제품을 내놓다 보니까 이런 스킨케어 제품도 유명했지만 선크림이라든가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각각 이제 스킨케어를 넘어 이제 색조 화장품까지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한층 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국가별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면 아예 이참에 더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미국 시장 공략을. 사실은 미국 시장 점유율 22%도 굉장히 놀라운 네, 성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늘 1등이었던 프랑스와는 격차를 좀 벌이고 있고요. 네. 이러게 되면 아마 K-뷰티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거의 1,000억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140조 원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중국인데요. 한 700억 달러 수준. 그리고 3위가 일본입니다. 269억 달러. 그러니까 2위와 3위 중국과 일본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는 성장사가 뚜렷한 이제 미국 시장 공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이 안정적인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실제로 북미적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북미적 매출은 지난 2020년 766억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무려 3,500억 달러를 넘어서서 한 4배 이상 급증했고요. LG생활건강도 북미 전용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케팅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ODM 업체인 코스맥스,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하면서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시장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다 인디 제품의 브랜드도 약진하고 있는데요. 뭐 티르티르, 조선미녀, 달바와 같은 인디 브랜드가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통해서 네.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SNS, 입소문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중국 없으면 어떡하나 또 중국에서 우리가 점유율 떨어지면서 걱정 많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글로벌 다변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남미에서 또 지금 K뷰티가 인기 폭발 직전인 거죠. 여기는 뭐 디바이스까지 아주 남미 쪽에서 또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 중남미 네. 그리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변화되는 이제 시장 수요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은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 글로벌 사업 재구조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K뷰티의 두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올해 글로벌 시장 다변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백화점에서는 일단 뺐습니다. 네. 백화점 매장은 철수하고 대신에 중국 내 인기가 있는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 유럽, 인도, 중동 지역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글로벌 리밸런싱 효과가 서서히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매출이 거의 2배, 네. 그리고 중동, 유럽,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무려 매출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LG 생활건강 역시 비슷한데요. 올해 중점 사업의 전략은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동시에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남미 시장의 가운데서 가장 큰 건 브라질입니다. 네. 브라질 시장은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 규모인데요. 스킨케어와 지금 색조 제품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브라질 이외에도 멕시코도 비슷한데요. 외모에 대한 관심, 피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K뷰티 수요가 더 늘어나서 앞으로도 이 중남미 국가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환류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고 K 컨텐츠 문화 소비가 화장품 소비로 이어지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로 확대가 되면서 네. K뷰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K뷰티가 이렇게 탄탄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요. 인디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너무나 좋으니까 뭐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M&A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우리 K뷰티 이걸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품도 좋고 돈도 들어오고요. 뭐 인수합병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 또 우리 K뷰티의 힘을 뭐 과시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글로벌 이제 이 화장품 업계뿐 아니라 사모펀드까지도 국내 인디밴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M&A 시장, 인디 브랜드를 타겟으로 한 인수합병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 지난해 맺어진 이 화장품 기업의 M&A 계약 건수가 무려 15건입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11월 로레알 그룹은 스위스 유통그룹 미그로스의 자회사인 고운세상 코스메틱스를 인수했고요. 또 조선민영을 운영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은 티르티르와 스킨 천사를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해 2월에는 미국의 사모펀드 모건 스테인 프라이빗 이쿼티의 스킨 이데아 인수권과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은 2023년이긴 합니다만 네. 코레알 RX를 인수하면서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성장 가능성이 입증이 되니 이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제품력으로 M&A 시장의 굉장히 핵심 투자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여기다 이제 글로벌 산업 펀드들이 K뷰티 브랜드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K뷰티가 테크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뭐 CES 2025에서도 뷰티 테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식약처도요. AI를 활용해서 관련 규정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 식약처도 지금 AI에 뷰티를 결합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제 K뷰티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최고 시장인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공략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를 통해서 AI 기반의 테크 기반의 이제 기술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식약처는 이제 K뷰티 수출 지원을 위해서 네. AI 기반의 이제 코스봇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 정보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경우에 직면할 수 있는 규제 정박을 좀 낮추고 효율적으로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K뷰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해는요 누리호 4차 발사 등 빅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연초를 맞아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말 기준으로 세계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 4,700억 달러. 뭐 요즘 환율로 따지면은 690조, 700조에 달하는 그런 사이즈인데 성장률도 뭐 연평균 7%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세계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시장 규모라든가 전 세계 시장 점검부터 한번 가볼까요? 시장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에 따라서 조금 뭐 산정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전체 시장 규모는 23년 기준으로 한 4,700억 달러 수준, 한 700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이 되고 이게 성장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한 7% 정도를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규모가 커진 기관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 6천억 달러에서 한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000조, 1,700조 가까이 돈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40년이 되면은 지금의 한 5배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2조 한 7천억 달러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을 하는 산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그 뉴스페이스라는 부분, 아무래도 민간 기업으로 이 개발이 주도가 되는 이런 시대적인 전환에 따라서 과거에는 뭐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로 국가 위주로의 그런 진행이라고 하면은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 되고 있는 게 맞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그렇게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의 수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아직 저희 수준이 굉장히 세계에서 수위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7대 우주 7대인데요? 강국이란 말 맞는데요. 사실은 7대라는 말보다는 1강 혹은 뭐 한 2강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약한.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과거에 뭐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2강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1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국가들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7대 우주 강국이란 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하면서 그게 1톤 정도의 페이로드를 이제 대기권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올려놓는 저궤도까지 올려놓는 거기에 성공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세계 7번째라고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나사의 설립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가 195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58년이에요? 58년 개띠에고 58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66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 뭐 지금의 인력도 있네요, 인력 밑에. 그렇습니다. 예산 차이는 더 심합니다. 예산 차이가 우주항공청 예산이 올해 25년 기준으로 1조 원이 좀 안 돼요. 한 9,8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나사의 예산은 한 250억 달러. 그 우리나라보다 한 30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도 크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기술 차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만한 나라도 7개 정도밖에는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 민간 기업 뉴스페이스를 이끌었던 2개 회사, 뭐 기업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고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죠. 블루 오리진. 이 두 회사, 뭐 기업 여기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 또 해보죠. 차례차례 해볼까요? 스페이스X부터. 사실은 뭐 블루 오리진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좀 많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가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24년에 우주 발사체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차지를 했고요. 대단해요. 134회 저궤도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61회 발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 차지를 했고
134회라는 발사 횟수는 그 전년에 비교해서는 한 40% 정도의 성장률,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위인데 성장률도 제일 좋은 예, 그런 압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팰컨 9이라는 재사용 로켓 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다 충격 받았어요. 예, 재사용 팰컨 9과 스타쉽이라는 그런 재사용 로켓이 제가 공대생 졸업자로서 이제 굉장히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게 가능하구나 정말.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재사용 로켓의 회수 숫자가 벌써 3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젓가락 같은 게 잡았죠. 네, 예. 그건 이제 실제는- 스타쉽이라는 예. 이제 후속 로켓, 그러니까 차세대 로켓은 아예 1단, 2단 로켓을 다 회수를 했고, 팰컨 9이라는 그 전 세대 거 지금 가장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거는 1단 로켓을 거의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예, 있어요. 그 횟수 자체가 수백 회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 신뢰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그 아마존의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올해 또 재사용 로켓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빠르면 이번 주 로켓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표를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스페이스X를 좀 뛰어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팰컨 9의 그 재사용 로켓 횟수가 누적 한 지금 하나로 24회, 24회 정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블루 오리진의 로켓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25회, 좀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지만 그거를 목표로 지금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발사 성공 여부는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 지금까지 뭐 준비 기간이 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경쟁을 촉발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누가 있지 하면 이제 미국,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도가 잘합니까? 인도의 우주 산업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인도는 우주 산업뿐만 아니고 전통의 과학 강국입니다. 사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란 기초 과학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인도 공과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도인들은 인도 공과대학을 갈 거냐 MIT를 갈 거냐 하면은 인도 공과대학을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 맞습니다. 미국 유학, 뭐 하버드, MIT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인도 공과대학 졸업생을 더 쳐준다고 하는 정도로 자국의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인도의 그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우주연구기구의 역시 설립이 1969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더 기술이 맞닿아 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인도는 이미 달 착륙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3년도에 달 착륙을 성공을 했고 발사체는 1980년대에 처음 발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굉장한 좀 우주 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 도킹도 했네요. 우주 도킹도 역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성공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지만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4번째로 알게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때 설립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우주산업, K우주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빠르게 좀 따라잡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하면서 발표한 정책 방향의 기본 궤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을 주도를 하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개의 기술 분야를 언급을 했는데 우주 수송, 인공위성, 우주 탐사, 미래 항공 4가지 분야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이 뭐 한 1조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고르게 좀 예산 분포를 해서 올해부터 정책을 좀 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누리호 발사 이게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항우연 주도로 발사를 했었는데 당장 올해부터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다 보면은 민간 기업의 투자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가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지금 누리호 4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바로 가보죠. 이번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우리가 뉴 스페이스입니다. 민간 기업의 주도로 가게 되는데 가장 큰 빅 이벤트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는 뭐 K9 자주포 때문에 방산 기업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모태가 이제 삼성항공, 과거에 이런 항공회사 엔진하고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쪽에 전문화된 원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엔진, 75톤짜리 로켓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했고
3차 발사 때까지는 이제 엔진 개발을 담당을 맞아요. 했지만 네. 4차 발사부터 6차 발사 때까지는 이제 체계 업체로 선정이 돼서 실제로 항우연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1년 간격으로 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24년에 발사가 없었고 이거는 관에서 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잠깐 뭐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다시 1년에 한 번 정도의 텀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재직하고 있을 때 22년까지 네. 22년에 첫 발사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감격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 이후로 23년에도 성공을 하면서 4차 발사부터는 뭐 굉장히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로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뭐 2차 때 2차 네. 성공에 함께 했었던 우리 변 위원께서는 4차도 역시 강한 우리 성공에 대한 확신을 네, 또 뭐 제가 갖고 크게 있었습니다. 기여한 부분은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재사용 발사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보고 뭐 많이 우리 국민들도 깜짝깜짝 놀라요. 네. 발사체가 돌아와가지고 딱 서 있는. 우리도 안 됩니까? 우리도 재사용 발사체?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일단 그래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왜 이제 드라마나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어려운 거를 빗대서 말할 때 흔히들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로켓 사이언스. 예, 결국은 공학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개발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을 로켓 공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발전 속도는 아직은 사실은 좀 따라잡기는 좀 시간차가 좀 있는 상황이고 예. 엔진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고 발사체까지도 했지만 했죠. 그거를 회수하는 기술은 또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정도의 그런 제어 예측 기술과 뭐 그런 이제 연료 분사 그런 컨트롤 그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스페이스X가 한 거는 굉장히 진짜 충격적이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재사용 발사체를 써야만 비용도 뭐 80배 가량, 80분의 네. 1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빌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네, 재사용 현재로서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개발 방향 중에 하나도 네. 이 재사용 발사체하고 재사용 발사체의 부품들 각종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요, 예. 예, 개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뭐 지금 한 2월 정도에 아마 그 재사용 로켓 개발 연구에 대한 공고가 나올 걸로 생각이 그렇다고, 되는데 예. 뭐 현대로템 지금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민간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런 공고 개발 연구 사업에 뛰어들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재사용 로켓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로켓하고 발사체 비용이요. 사용이 네.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절대적으로 재사용이 중요합니다. 비용 자체가 지금 뭐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낮다라고 하는 스페이스X도 한 4,000불 정도 그 정도의 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비용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향후로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킬로그램당 한 30에서 300불 정도까지 내려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